화자 소개. 김영호 교수 내과 전문의, 노인의학 전공 55세. 이수진 교수 영양학과 교수, 단백질 대사 전문 48세. 일부 문제 인식과 현실 진단. 수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제 외래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영호 교수님. 어떤 케이스가 특히 기억에 남으시나요? 지난주에 72세 박할머니가 오셨는데, 선생님, 밥도 잘 챙겨 먹고 영양제도 먹는데,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을까요?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 호소 정말 많이 들어요. 사실 이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최근에 65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량을 채우고 있는데도 근육량은 계속 감소하는 경우가 70% 이상이었어요. 정말 그 정도나 되나요? 그럼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노년기에는 젊을 때와 달리 위산 분비량이 30-40% 정도 줄어들어요. 게다가 소화효소 활성도 떨어지고 장 융털의 흡수 능력도 약해지죠. 그러면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까지 도달하는 아미노산의 양이 현저히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박할머니 식단을 다시 점검해 봐야겠네요. 어떤 식으로 드시고 계셨는지 물어보니까 아침에 밥 한 공기에 김치, 미역국, 점심에도 밥에 나물 반찬들, 저녁에 두부찌개. 그런데 할머니는 단백질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두부, 콩나물 같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품들은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류신이요? 그게 뭔가요?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이게 충분히 있어야 근육세포가 지금 단백질이 들어왔구나. 근육을 만들어야겠다는 신호를 받거든요.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사람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류신이 필요해요. 그럼 또 다른 환자 케이스를 말씀드려보면 68세 이 할아버지는 계란을 매일 3개씩 먹고 있는데도 근력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알부민, 헤모글로빈 수치는 모두 정상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알부민이 정상이라고 해서 근육 단백질 합성이 잘 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고 근육 단백질과는 별개거든요. 게다가 계란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효과가 반감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죠. 계란 3개를 아침에 한 번에 먹는 것보다 하루에 걸쳐서 나누어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근육은 조금씩 자주를 좋아해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단백질을 더 드세요 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어떤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이네요. 정확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제적 현실이에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 좋은 단백질은 비싸서 계속 먹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우, 연어 이런 걸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해서 추천할 만한 단백질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 저렴하면서도 흡수가 잘 되는 훌륭한 단백질들이 많아요. 오늘은 그런 숨은 보물 같은 단백질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기대가 되네요. 환자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직접 영양 성분 분석도 해보고 실제 환자분들께 적용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2부 첫 번째 솔루션 등푸른 생선 통조림.
첫 번째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꽁치나 고등어 통조림이에요. 통조림이요? 솔직히 환자분들이 가공식품은 안 좋다, 방부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편견이 있죠. 하지만 등푸른 생선 통조림은 다른 가공식품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일단 방부제를 거의 쓰지 않아요. 고온고압으로 멸균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방부제가 필요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영양학적으로는 어떤가요? 오히려 장점이 많아요. 열 처리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져서 70대 위장으로도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어요. 생선회나 구운 생선은 딱딱해서 씹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통조림은 쉽게 드실 수 있죠. 구체적인 영양 성분은 어떻게 되나요? 꽁치 통조림 백질 기준으로 보면 단백질이 약 20지 들어 있어요. 이 중에서 류신이 2.3지 정도 되는데 이는 근육 합성 신호를 켜는데 필요한 최소량 2지를 넘어서죠. 게다가 비타민 D가 400 IU 정도, 오메가-3 지방산이 2지 정도 들어 있어요. 비타민 D와 오메가-3가 단백질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비타민 D는 근육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으로 제대로 전환되지 않아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서 근육 회복을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영양소가 근육까지 잘 도달하게 해줘요. 그럼 실제 환자 케이스를 하나 들어볼게요. 74세 최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이 아침을 거의 안 드시거든요. 식욕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분께도 도움이 될까요? 그런 분께 딱이에요. 꽁치국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돼요. 통조림 반캔에 무, 양파를 넣고 끓이면 비린내도 잡히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식욕 없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조리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아주 간단해요. 물 500ml에 무백지, 양파 반개를 넣고 5분 정도 끓인 다음에 꽁치, 통조림 반캔을 국물째 넣어주세요. 파와 마늘 조금 넣고 3분 더 끓이면 끝이에요. 소금은 거의 넣지 마세요. 통조림 자체에 염분이 있거든요. 국물까지 마시는 게 좋나요? 꼭 마셔야 해요. 통조림 국물에 수용성 비타민들과 미네랄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냥 버리면 영양소의 30% 정도를 버리는 거예요. 대신 방울토마토 4-5개 정도를 마지막에 넣으면 비타민C도 보강하고 상큼한 맛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나트륨 걱정은 없을까요?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좋은 지적이에요. 통조림 자체의 나트륨 함량이 백지당 400-500mg 정도 되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국물로 희석하고 무나 양파 같은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돼요. 또 레몬즙을 몇 방울 넣으면 짠맛을 덜 느끼게 해줘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통조림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세일할 때 12개들이 한 박스를 사면 개당 1,000원 정도예요. 한 캔에 단백질 20지이니까 지당 단가로 따지면 닭가슴살이나 계란보다도 저렴해요. 게다가 유통기한이 2-3년이라 대량 구매해서 보관하기도 좋고요. 실제로 환자분께 적용해 본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69세 김할머니 케이스인데 이분이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으로 고생하시다가 꽁치국을 하루 한 번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에 오셨는데 소화도 편하고 기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결과네요.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할까요? 70세 이상 기준으로 하루 반 캔에서 한 캔 정도가 적당해요. 한 번에 다 먹지 마시고 아침에 반 캔으로 국을 끓여 드시고 점심에 나머지 반 캔으로 조림이나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다양한 활용법이 있군요. 다른 방법도 있나요? 고등어 통조림은 현미밥에 올려서 비빔밥으로 만들어도 좋고 꽁치는 감자와 함께 조림으로 만들어도 맛있어요. 중요한 건 열을 너무 많이 가하지 말고 부드럽게 조리하는 거예요.
3부 두 번째 솔루션 마이너스 멸치가루의 숨은 비밀. 두 번째 추천 단백질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멸치가루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조미료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놀라운 단백질 급원이거든요. 멸치가루요? 좀 의외인데요. 그렇게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나요? 정말 많아요. 멸치가루 큰 숟가락 하나 약 7지의 단백질이 5지 정도 들어 있어요. 이는 계란 한 개의 단백질 함량인 6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계란보다 훨씬 저렴하고 보관도 쉬워요.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니 놀랍네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딱딱해서 씹기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서 가루 형태가 좋은 거예요. 치아가 불편한 분들이나 틀니를 하신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게다가 이미 잘게 갈려 있어서 소화 효소가 접근하기 쉽고 흡수율도 높아져요. 영양학적으로 다른 장점이 있다면 멸치는 통째로 먹는 거라서 칼슘, 아연, 인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요. 특히 칼슘은 백지당 2200mg 정도 들어있어서 우유의 10배 수준이에요. 이런 미네랄들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보조 성분들이거든요. 그럼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거네요.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분들께는 특히 좋겠어요. 맞아요. 실제로 78세 박할머니 케이스인데 이분이 골다공증으로 칼슘 보충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멸치가루를 하루 2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하니까 3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개선이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섭취하라고 권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건 국이나 찌개에 넣는 거예요. 된장국에 한 숟가락 넣으면 감칠맛도 나고 단백질도 보강돼요. 미역국에 넣어도 좋고 김치찌개에 넣으면 시원한 맛이 더 깊어져요. 그런데 65세 정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이 비린내 때문에 생선을 잘 못 먹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분께도 괜찮을까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멸치가루를 국에 넣고 끓이면 비린내는 거의 안 나고 대신 깊은 감칠맛이 나거든요. 천연 MSG 역할을 해서 다른 조미료를 덜 넣어도 맛있어요. 혹시 특별한 조리 팁이 있나요? 네,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끓는 물에 바로 넣지 말고 찬물에서부터 우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소 손실이 적고 깔끔한 맛이 나요. 두 번째는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거예요. 5분 정도면 충분해요. 국물 외에 다른 활용법도 있을까요? 의외로 요구르트와도 잘 어울려요. 그린 요구르트에 멸치가루 반 숟가락과 레몬즙 몇 방울,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으면 치즈 같은 맛이 나요. 단백질은 2배로 늘어나고 짠맛은 레몬의 신맛으로 상쇄돼요. 요구르트예요? 정말 의외네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거기에 견과류 몇 개 올리면 완전한 단백질 간식이 돼요. 특히 식욕이 떨어지는 여름에 좋아요.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시금치나 근대 같은 옥살산이 많은 채소와 같은 끼니에 과하게 드시면 안 돼요.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시간차를 두고 드시거나 레몬처럼 구연산이 있는 식품과 함께 드시면 괜찮아요. 그럼 하루 권장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큰 숟가락으로 2-3번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 국에 1번, 점심 반찬에 1번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면 돼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4부 세 번째 솔루션 마이너스 콩비지의 재발견.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 콩비지나 진한 콩국이에요. 콩비지요?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잘 안 먹는데 노인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의외로 좋아하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어릴 때 많이 드셨던 음식이라 친숙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영양학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우선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비지 백지의 단백질이 14-16지 정도 들어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이 식이섬유가 혈당 급등을 막아줘서 당뇨 환자분들께 특히 좋아요.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께는 특히 좋겠네요. 제가 진료하는 71세 장할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신데 밥만 드시면 혈당이 200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바로 그런 분들께 추천해 보세요. 비지의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줘요. 게다가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서 간식을 덜 찾게 되죠. 단백질 품질 면에서는 어떨까요? 동물성 단백질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점은 없나요? 물론 필수 아미노산 구성은 동물성이 더 완전해요. 하지만 콩 단백질도 생각보다 우수해요. 특히 메티오닌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이건 참깨나 견과류를 조금 함께 먹으면 보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검은콩으로 만든 비지나 콩국을 추천해요.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이게 단백질이 말초까지 잘 도달하게 도와주거든요. 혈액순환 개선이라 제 환자분 중에 말초순환 장애로 손발이 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73세 김할머니도 그런 증상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께 검은콩 두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라고 해보세요. 단백질 섭취와 함께 혈액순환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거기에 계피가루를 살짝 넣으면 몸이 더 따뜻해져요. 구체적인 섭취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비지국이에요. 비지 백지에 물 400ml 정도 넣고 된장 한 숟가락으로 간을 맞춰서 끓이면 돼요. 거기에 두부나 애호박을 넣으면 더 맛있어요. 조리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중요한 건 짜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나트륨이 많으면 칼슘 배출이 늘어나거든요. 단백질로 근육을 만들어 놓고 나트륨으로 뼈를 약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대신 김, 참깨, 들기름을 조금 넣으면 고소한 맛도 나고 영양도 보강돼요. 다른 활용법도 있나요? 간식으로는 콩국 스무디를 추천해요. 무가당 콩국 200ml에 바나나 반 개, 꿀 한 숟가락 넣고 블렌딩하면 부드럽고 맛있는 단백질 음료가 돼요. 특히 씹는 게 어려운 분들께 좋아요. 실제 임상 경험은 어떠신가요? 76세 이 할머니 케이스가 기억나요. 이분이 소화불량과 변비로 고생하시다가 비지국을 하루 한 번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 오셨는데 변비도 좋아지고 기운도 많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화는 괜찮으신가요? 콩 종류가 가스를 많이 만든다고 하던데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하는 게 좋아요. 반 공기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생강을 조금 넣거나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김치와 함께 드시면 가스 생성을 줄일 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비지국 기준으로 하루 한 공기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이나 저녁 중 한 끼에 드시면 되고 콩국은 200-300ml 정도가 좋아요. 중요한 건 다른 단백질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시는 거예요. 오부 통합 실천법과 흡수 극대화 전략. 지금까지 세 가지 단백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환자분들께 어떻게 통합적으로 권해야 할까요? 하나만 집중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섞어서 먹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섞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각각의 장점이 다르니까요. 꽁치 통조림은 동물성 완전 단백질과 오메가-3, 멸치가루는 칼슘과 미네랄, 콩비지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하루 식단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75세 평균 체중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꽁치국 반 공기에 방울토마토 5개, 점심에는 현미밥에 멸치가루 넣은 된장국, 저녁에는 비지찌개 한 공기. 이렇게 하루 종일 꾸준히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어요. 핵심은 작게 나눠서 자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한 번에 유신 2-3지 수준이 되도록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근육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기 어려워해요.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죠. 흡수를 높이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타민C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토마토, 브로콜리, 레몬 같은 걸 함께 드시면 철분, 아연 흡수가 좋아져서 단백질 활용도가 올라가요. 비타민C가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또 다른 방법은 식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1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정도 마시면 위를 깨워서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해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미지근하게 마시는 게 좋아요. 식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나 녹차를 바로 마시지 마세요.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최소 30분은 기다린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럼 식후에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가벼운 산책이 제일 좋아요. 10-1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더 잘 운반돼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니까 피하시고요. 실제로 환자분께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70세 최할머니 케이스예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먹어도 힘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위에서 말한 방법들을 적용해서 2주간 드셨는데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만에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근육 단백질 합성은 실제로 48-72시간 주기로 일어나거든요. 올바른 영양 공급이 되면 일주일 정도면 세포 수준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2주 정도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요. 그럼 환자분들께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당연하죠. 다만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시고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걸리기도 해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환자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변화라도 기록하게 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화장실 가는 게 어제보다 수월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편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적어보게 하시면 동기부여가 돼요. 육부 주의사항과 실패 사례 분석. 환자분들께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려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지 하면서 저녁에 꽁치 한 캔, 멸치가루 3숟가락을 한 번에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소화 부담만 늘어나고 흡수는 잘 안 돼요. 실제로 그런 환자분이 계셨나요? 네, 73세 박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한 번에 많이 드시다가 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3-4회로 나누어서 드시라고 했더니 훨씬 좋아하시더라고요. 신장 질환이나 통풍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멸치가루는 퓨린 함량이 높아서 통풍 환자분들께는 제한이 필요해요. 꼭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라고 말씀드리세요. 가족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르신들께서 입맛이 없다, 힘이 없다고 하실 때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대부분 영양, 특히 단백질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가족이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저도 환자분들을 대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단순히 단백질을 드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환자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수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